안녕하세요, 소포머입니다. 혹시 데미안을 읽어보셨나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필독도서라는 이유로 어쩌면 억지로 읽으신 분들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미안 하면 조금은 머리가 아프거나 마치 그 내용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할 작품은 데미안의 작가 헤르만 헤세의 또 다른 소설 황야의 일이입니다. 데미안 덕분에 헤세의 작품을 꺼렸던 분들이나 데미안을 읽고 감명을 받은 분들 모두 황야의 일이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데요. 황야의 일이는 헤세의 소설 중 가장 파격적이라고 평가받는 작품인데다 혼란한 시대를 살며 혼란한 자신을 어찌할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면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어떤 나에 맞추어 내 삶이라는 것을 꾸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면에서 삶은 나에게 고통이다. 하나의 가면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 삶 자체를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닐까? 황야의 일기의 주인공은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가 해답을 찾았을까요? 저는 이 소설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저와 같이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의 여정을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야의 일기를 소개하기 위해 아주 잠깐 데미안을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아마 데미안이 유명한 이유는 당연히 그 작품의 탁월함에 있겠지만 굳이 청소년 필독서인 이유는 데미안의 주인공인 싱클레어가 청소년이면서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이 그려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데미안 속 인물들의 여정은 어떤 울림과 공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데 자극을 주기도 하겠죠. 황야의 일이 또한 데미안처럼 일종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소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인공이 겪고 있는 삶의 단계에 있습니다. 싱클레어는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가는 여정을 가고 있지만 황야의 일기의 주인공 하리 할러는 50대의 남성으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뒤안길로 향해 가고 있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고 추구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리의 삶은 흔히 우리가 50대의 사람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의 정신과 몸은 결코 안정되거나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는 예술을 사랑하고 지성인으로서 행동하는 하리 할러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야만적이고 과격한 황야의 일기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소설 초반에 나오는 할러의 에피소드는 이런 그의 혼란스러움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교수와 마주칩니다. 그는 이 교수가 반갑지도 않고 심지어 모른 척하고 싶었으나 상대방의 활기찬 인사에 거짓 반응으로 응대합니다. 하리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2분 전까지만 해도 저주스런 세상에 격분하며 이빨을 드러내던 내가 이제 존경할 만한 사람 하나가 불러 가벼운 인사 한마디 건네자마자 감격하여 열심히 네, 아멘을 뇌까리고 하찮은 호의와 존경과 우정을 즐기며 돼지 새끼처럼 몸을 굴리는구나. 이 에피소드만 봐도 하리 할러는 자신 안에 커다란 양극단의 두 자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괴테의 문학을 좋아하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즐기며 평화와 인간 지성을 사랑하는 점잖은 할리 할러가 있는 반면 동물적인 감각에 충실해서 충동적이고 거칠게 행동하는 황야의 일기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리의 분열된 자아는 그의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더욱 고통스럽게 지속됩니다. 50대의 나이에 접어드는 동안 그의 신체는 관절염과 같은 질병을 얻었고 그의 인간관계는 그의 고독한 자로서의 특성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고 맙니다.
또한 그가 살고 있는 세계, 작가인 헤르만 헤세가 겪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하리가 속한 시대는 거대 전쟁과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 이전의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를 같은 인간 존재로 보기보다는 위협되는 존재이자 무찔러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회에 가서 직접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었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는 지직거리는 소음이 섞인 라디오를 통해 음악을 듣는 시대가 되었던 거죠. 하리 알런은 이런 자신과 시대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자살을 단행하기로 결심한 날 하리의 앞에 헤르미네라는 여성이 나타납니다. 작중에서 헤르미네는 아름다우면서도 중성적인 이미지를 가진 하리를 단숨에 사로잡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접대부로 활동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하리만큼 심오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리는 헤르미네를 만남으로써 그동안 지성인이었던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감각의 세계에 적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시가 음악과 춤으로 대비되고 있는데 하리는 헤르미네에 의해 원래 즐겼던 고전주의 클래식이 아닌 재즈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하리는 처음엔 낯설던 자신의 모습이 점차 시간이 갈수록 삶의 활력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런 하리 알러의 변화는 소설 후반부의 마술극장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지성인의 삶을 영위하고 헤르미네와 감각의 세계 또한 깊숙이 경험한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두 개의 자아가 사실은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술극장에서 마주한 큰 거울에서 그는 수천 개로 쪼개지는 자신의 자아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가 그 극장의 한 방에서 만난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란 영속적인 통일체라는 견해는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오. 이것은 불행을 초래하는 잘못된 견해라오. 인간은 수많은 영혼, 수많은 자아로 되어 있다는 것도 당신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오. 통일체처럼 보이는 인간이 이렇게 수많은 모습으로 분열되는 경우를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 것이오. 하지만 하리와 그를 쫓아가던 독자들은 이런 분열된 자아를 가진 사람이 지극히 정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되돌아보게 되죠. 초등학교 교실에 처음 들어가던 나. 청소년기 내 주변과 나의 관계 속에서 혼란스러운다. 성인이 되어가며 어렴풋이 느꼈던 호기로운 삶의 긍정성을 보는 나. 완전한 사회인으로 변해가며 현실이 주는 과제에 도전정신과 절망감을 느끼는 나. 사랑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탄생과 죽음을 관찰하는 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 나.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가까이서 바라보는 나. 이 모든 나들을 곱씹어보면 매 순간 내가 얼마나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애초에 이런 나에게 하나의 자아를 바라는 일이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런 저의 질문에 소설 속에서 대답을 하는 것은 놀랍게도 모차르트입니다. 네, 아마데우스 볼프강 모차르트요. 모차르트는 이 소설에서 하리가 존경하는 음악가이자 불멸의 존재로서 이상적인 인간으로 등장합니다. 소설 속 모차르트는 온갖 분열된 자아를 목도한 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너무 열을 내지 말게 라고 말하면서 핸델에 이어 중소기업의 총결산 장부 허위기재 요령에 대한 강연이 방송되고 매혹적인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식욕을 떨구는 가래침 뱉는 소리로 변하는 것이네. 삶은 기술과 정신없는 활동, 추한 욕구와 허영심을 이념과 현실 사이에, 오케스트라와 귀 사이에 어디에고 밀어넣는 것이라네.
인생이란 그런 걸 안 해. 우리는 그걸 있는 그대로 놓아두어야 하네. 모차르트는 정신없이 나뉜 우리의 자아, 그리고 그 자아를 둘러싼 또한 정신없는 세계, 그 모든 것에 좌절하고 삶에 타협하거나 삶을 포기하려는 선택이 아니라 그 삶을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듯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언제나 너무 비장해. 그러나 곧 유머를 배우게 될 걸세 하리. 결국 헤르만 헤세는 독자들에게 이 모든 심각한 자아의 고통과 고뇌를 웃어 넘기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진지하게 대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고뇌하고 그 외의 것들은 그대로 두고 웃을 수 있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입니다. 이는 다양하고 분열된 것들이 벌어지는 삶을 하나의 놀이로 봄으로써 심각한 것은 심각한 대로, 가벼운 것은 가벼운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모차르트가 등장했는지도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35살의 나이로 요절하기까지 그는 천재 음악가로 칭송받으며 화려하면서도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음악 창작의 고통뿐 아니라 자신이 음악가로 속해 있는 궁정과의 갈등으로도 괴로워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의 음악은 유머와 해악으로 감상자들에게 웃음을 주곤 했습니다. 황야의 1위에서도 언급되는 마술피리와 삐가로의 결혼이 그랬죠. 헤르만 헤세에게 모차르트야말로 진정으로 삶을 놀이처럼 즐기며 불멸의 존재로 남은 인물인 겁니다. 하리 할러의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삶에 대한 암시와 함께 황야의 1위는 끝이 납니다. 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인생이라는 유의의 수십만 개의 장기말이 모두 내 주머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고 충격 속에서 그 의미를 어렴풋이 깨달았다. 다시 한번 그 유의를 시작해보고 다시 한번 그 고통을 맛보고 다시 한번 그 무의미 앞에서 전율하고 다시 한번 더 내 마음속의 지옥을 이리저리 헤매고 싶었다. 제가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어떤 전문가의 입장이나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해결한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 세상의 많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더 배워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황야의 1위의 주인공이 겪고 있는 시대는 지나갔어도 그가 했던 고뇌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술 묘명에 충분히 적응했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누구도 천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삶을 놀이처럼 웃을 줄 알라는 황야의 1위 하리 할러의 해답은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은 이 문제를 똑같이 외롭고 힘들게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삶의 파도에 몸을 맡기라는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그런 마음을 담고 싶었습니다. 보잘것없을지라도 아주 조금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삶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도 천반직축 어리둥절 빙글빙글 돌아가면서도 계속 갑시다.